지난 16일 긴급 보도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인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맨손 격투를 벌였고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이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민감한 접경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크고 작은 싸움이 꾸준히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양국에서 외교군사 채널을 가동하여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병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된 것이죠. 중국에서는 라다크 인근 지역에 1만여 명의 보병 그리고 장갑차와 포병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인도 역시 3개 보병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인도의 네티즌들은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여 인도 최강의 포병 전력인 바지라를 배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지라는 바로 한국산 자주포 K9 천둥입니다. 한국산 자주포 K9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존재하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사막에서 설원까지 웬만한 작전 환경에서는 전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능 자주포입니다. 때문에 2001년 이후 한국의 K9은 지역 불문 세계 각지에 수출되어 현재까지 572대가 수출된 상태이고 이것은 2001년 이후의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차지하는 수치이죠.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 수출됐는데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인도받은 후 시민들 앞에서 자주포 행진 행사를 할 정도로 만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노르웨이에서는 K9이 설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 자주포 사격 훈련 때에는 한국의 K9과 미국의 M109 A6 팔라딘이 함께 기동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K9이 보여준 드리프트 능력은 당시 훈련에 참관했던 미군의 지휘관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국군의 자주포 전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빠르게 발사하는지 대단히 감명받았다. 오늘 이렇게 뛰어난 전력과 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은 옆나라 일본에게도 건너가 일본의 밀덕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열등감을 폭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전차보다 낮은 중량을 지닌 일본의 전차는 훨씬 낮은 속도로 드리프트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궤도가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동훈련 때마다 정비차가 달려와 전차를 수리하고 견인해 가는 것을 보는 게 연례 행사나 다름없게 됐죠. 애초에 전쟁이 발생했을 시 전차는 맨 앞으로 나가 적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 우선 임무입니다. 그에 반해 자주포는 전진하는 부대를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임무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감안할 때 전차는 자주포보다 훨씬 좋은 기동성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차가 한국의 자주포보다 못한 기동성을 보여주니 일본의 밀덕 네티즌들은 열등감을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자주포에 크게 감명받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의 방산업체 한화디펜스로부터 K9 100문을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도 물량 10문은 한국에서 바로 생산하여 인도에 직송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가 한화디펜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2018년 말에는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10문의 K9을 성공적으로 인도받아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즉시 배치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이때 당시 중국으로부터 SH-1 155mm, 미국으로부터는 M109A5형 중고자주포를 대량으로 들여와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산 M109A5형 자주포는 중고이기도 했고 이미 한국의 K9에게 비빌 수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기에 사실상 이 지역은 중국산 SH-1 vs 한국산 K9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산 SH-1의 경우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에서의 접전을 통해 중국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를 압도하길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M109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키스탄은 SH-1을 36문이나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운용하던 단 10문의 K9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죠. 이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제 SH-1의 경우 장거리 사격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자동화와 조작의 편의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제 K9은 특유의 기동성, 두꺼운 기갑, 높은 타격 정확도, 최대 사거리 40km라는 스펙으로 파키스탄을 압도해냈죠. 목표물을 탐지한 지 단 15초 만에 3발을 연사하여 반격해내는 K9의 전투력 역시 인도군이 파키스탄군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K9의 위용에 감명받은 인도에서는 K9에게 킹콩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역시 K9의 나머지 물량 90문을 올해 11월까지 천천히 도입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41문의 K9을 지난 3월 추가 배치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39문 역시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싸움에 중국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중국의 SH-1이 한국의 K9을 압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대항할 여지도 없이 패배해버렸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중국은 파키스탄에게 SH-1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SH-15 155mm 236문을 수출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니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요. 중국은 자국의 방송에서 중국의 신형 자주포인 SH-15을 도입한 파키스탄은 이제 한국의 K9을 배치한 인도를 압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SH-15의 사거리는 K9보다 10km 이상 길고 초장거리 포탄을 사용한다면 100km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기에 K9을 장거리전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만든 경제적인 SH-15 155mm 자주포를 도입함으로써 파키스탄은 인도를 제압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SH-15의 사거리가 K9보다 10km 이상 긴 50km에 다다른다는 것은 특별한 탄약을 사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탄약을 사용할 때에는 K9 사거리의 절반인 20km밖에 되지 않죠. 게다가 K9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단지 국방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국으로부터는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여건도 되지 않기에 그들로서는 별 수 없이 그나마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무기가 좋다며 무작정 우기고 있기에 이를 접한 세계의 네티즌들은 꿈을 안 개구리라며 중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만약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어 인도군이 새로 생산해내는 K9을 이곳에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산 K9의 화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중국이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는 것도 이제 머지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소식에 대한 인도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 난 인도가 K9을 구입해서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는 카슈미르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질 거야. 인도는 한국을 사랑해. 신의 가호가 있기를. K9은 장거리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지. 파키스탄이란 중국, 이제 어쩌냐? 역시 삼성 갤럭시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답구나. K9으로 중국을 박살내버리자. 웬일로 우리 군대가 멀쩡한 무기를 갖게 됐지? 그동안 판치던 방산 비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안 한국한테 감시라도 당한 거야? 중국에서 아무리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K9을 폄하하려고 해도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면 단지 K9이 압도적 성능을 갖고 있었던 것만 재확인될 뿐이죠. K9을 수입해가고 있는 국가들도 다 알고 사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확인은 명중도가 가장 중요한데 잘 맞지도 않는 명중도 주제에 단지 사거리 하나 더 길다고 자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그냥 포탄 멀리 날리기 놀이죠. 독일 자주포라면 모를까 중국 무기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이미 세계에서도 독일 것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인정됐는데 군사 무기는 화력 성능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만 수틀리면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돌변할 줄 알고 무기를 수입할까요? 무기 샀다가 AS 안 되면 바로 고물직행인데 말이죠. 중국산도 신뢰가 안 가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뢰도 제로입니다. 중국 접경지 국가에는 K9 필수입니다. 반중국 연합을 구성해서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지킵시다. K9이 진짜 가성비 갑이죠. 단거리 미사일에 맞먹는 40km 수준의 사거리에 활강탄까지 장착하면 100km까지 가능하니까요.
이게 인도 내에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무기 중에서 최초로 생산 계획대로 생산된 무기이죠. 이전까지는 인도 내에서 방산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생산 계획만 수립하면 수십 년 이상 생산 지연되고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개판이 되기 일쑤였는데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K9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기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이 초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TO는 제네바 주재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대사를 불러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유명희 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보다 적은 표를 받았고, WTO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WTO 총장의 꿈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WTO 총장 선출은 특이하게도 164개 회원국의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례상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면 WTO는 지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하기 때문에 유 본부장은 버틸지 혹은 기권하는 것이 나을지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변수로 등장하며 선거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직속기관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을 전담하는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WTO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유 본부장 공식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WTO와 국제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 때문에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희 후보라는 것이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의 미국이 유 본부장 공개 지지 선언 이후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27표를 보유하고 있는 EU는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 동유럽 등 10여 개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였으나 결국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과거 식민 지배 등의 역사 문제 해결과 관계 강화를 선택한 다수의 의견이 강하여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 지지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어 오콘조이 웨알라 편을 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로겔 WTO 대변인을 인용, 이날 WTO 회의에서 중국 측은 과정을 지지하며 그 과정은 잘 진행되었고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중국의 이런 언급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WTO 사무총장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고, 특히 WTO 개혁은 물론 최근 전방위에 걸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친중 후보를 견제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하며, WTO가 그동안 제 기능성을 하지 못했고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미국은 이를 이행할 적임자로 아프리카 출신보다 한국이 더 적임자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성명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자국 제외 공간에 주재국 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까지 본다면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관례에서 보통 국가도 아니고 미국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나이지리아 후보의 당선도 이론상 안 되는 것이고, 규정상 의견 일치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WTO 역사상 투표로 뽑은 전례도 없습니다. 만약 투표로 간다면 WTO에서 아예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마지막 절차인 회원국 협의에서 역전을 노리며 시한인 11월 9일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는데, 성실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버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부는 뒤집기를 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을 방침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호도 조사 결과가 결론은 아니다, 아직 공식 절차가 남았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는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100표 이상 득표했다는 보도도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이지 실제 격차는 작으리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미국 의지에 달린 셈으로 미국의 지연 사격과 상황 변화에 따라 역전승을 거둘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기능이 정지된 것처럼 다수의 국가들도 바뀌지 않고 미국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1999년 선거에서 의견일치에 실패하자 4년인 사무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려 마이크 무어 전 뉴질랜드 총리와 스파차이 전 태국 부총리가 3년씩 나눠 맡았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 대선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유 본부장에 대한 강력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하며 대외 기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선거 초기부터 나이지리아 후보는 세계은행의 전무이사, 나이지리아의 재무장관 등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 유명희 후보는 이에 비하면 경량급이다. 심지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WTO 총장 후보를 냈다. 유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말까지 흘리며 네거티브 공작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가 최근 트위터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극찬한 것도 화제입니다. 2050년까지 무탄소 사회로 가겠다는 스가 총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일본은 이제 녹색 성장을 위한 기회를 잡게 됐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해왔지만 무탄소 사회로 간다느니 뭐 이런 것도 사실 요즘 국제적으로 드문 것도 아닌데 저런 극찬을 한 것도 뭔가 일본의 로비와 잘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일본의 공작대로 EU 등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유명희 후보에 크게 앞서 있는 것은 일본 자신들의 의도대로 된 것이니 좋아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서 한 의원이 외무성 간부에게 한국 산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결선 진출까지 하여 한국이 아시아권으로서 존재감을 높였다는데 WTO 총장 선거에 왜 일본 후보자는 나오지 않은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일본의 국제통상 조종자로서 활약할 절호의 기회였으나 후보조차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질책을 토로한 것이죠. 이에 대해 일본의 통상관료는 WTO 사무총장의 적임인 영어가 가능한 강력급 경험자나 인재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중국이 15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수장 가운데 가장 많은 4개 자리를 꿰찬 것을 놓고 이제라도 일본도 국제기구장 배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추조해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999년 유네스코 사무총장, 2012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한 바 있으나 옛날 얘기고 현재 15개 유엔 산하 전문기구 중 일본인 수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유엔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중욱 WHO 사무총장이 있었고 현재는 임기택 사무총장이 국제해사기구를 이끌고 있으며 또한 유엔기구는 아니지만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세계 각국의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사무차장보 등을 지내며 유엔에서 한국 여성 가운데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근 이근대이가 경호를 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한국인 최초로 유엔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현재 로힝야족 난민 문제 등과 관련한 미얀마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임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3월에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중국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자국의 후보 배출은 포기하고 미국, 유럽과 연합해 싱가포르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어도 좋으니 중국만 아니면 된다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한국으로 바뀐 것인데 남이 안 되게 하는 전략만 구사하니 일본 내부적으로 우리는 낼 후보가 없는 것인가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던 일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친중국 성향인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표명한 것인데 미국을 따라 열심히 반중국 신용을 하던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려다 보니 이제는 미국의 뜻과 다른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당황한 듯한 사카이 관방부 장관은 29일 선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등 대응에 대한 발언은 삼가고 싶다고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일본은 국제기구에서의 활약이 중국에만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전해왔다고는 하지만 2.5배의 인구와 아직 영향력에서도 앞선다고 자부하는 한국에도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강한 상태이고 내년 8월에 예정된 만국 우편연합 사무총장 선거에 일본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국 대사관을 동원해 작업에 나선다라는 방침인데 국제기구를 이끌 만한 외국어 능력과 행정 경험이 있는 적임자도 별로 없고 일본인 단독으로 나서서 효과를 낼 수 있겠냐고 요미우리 신문은 지적합니다. 요미우리는 유본부장과의 선거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4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하고 73개국에 친선을 보냈다라며 일본의 경우 이런 정상급의 지원이 타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2의 반기문 기적을 만들고자 이번 선거에 외교 자원을 총동원한 한국에 대해 비판을 하던 일본
일본 언론이었는데 자국이 후보를 낼 때는 또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여담이지만 유엔 안보리 총장 후보 찬반 투표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반대표가 계속해서 한 표가 나오다가 나중에 반대표가 기권으로 바뀌면서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인가에 대해 추측이 많았습니다만 존 볼턴 당시 유엔 미국 대사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 미국은 처음부터 반기문을 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반대표가 나오자 일본을 의심했고 유엔 주재 일본 대사를 찾아가 입장을 바꿀 것을 설득하자 다음 투표에서 반대표가 기권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WTO 총장 선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국제무대에서 이런 추태를 보여온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